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등에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인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도시 상점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정난으로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세금 보고의 전면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새로운 체중 조절 주사 치료제 마운자로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비만 치료제로 승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한인사회 내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등에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인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어제 연방검찰은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불법 성매매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41세 한국인 이모 씨와 30세 유학생 이모 씨를 포함한 3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각지에서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는 주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등이었습니다. 이 일당은 성매매할 여성들의 항공편을 조율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운영 방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매수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들의 고객 명단에는 정보기술 기업의 임원, 제약사 임원, 군 장교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 검사장 직무대행은 성매수자들이 온라인으로 신분증 사진과 직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했고 매달 일정한 회원비를 내는 등의 시스템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상점 절도율의 증가입니다. 특히 뉴욕시에서 상점 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동현 기자입니다. 최근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내 24개의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상점 절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무려 16%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뉴욕은 상점 절도 건수 증가율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61%의 증가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의 상황을 별도로 분석해보면 LA가 미국 내에서 상점 절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가 109%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반해 뉴욕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점 절도 건수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전체로 봤을 때 상점 절도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17% 상승했고 이로 인한 미국 소매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소매협회는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4개 대도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절도로 인한 손실 금액이 무려 1,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타깃과 같은 대형 소매업체는 안전을 이유로 미국 내 9곳의 매장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폐쇄된 매장들은 주로 상점 절도로 인한 손실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뉴욕시는 어제 상점 절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필립 뱅스 3세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이 이끌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NYPD,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카운슬을 포함한 여러 로컬 비즈니스 협회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매, 도매, 백화점 노동조합, 메이시스, 타겟, 월그린 등의 대형 업체들도 이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해결책과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상점 절도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최근 뉴저지의 렌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뉴저지로 이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뉴욕으로 다시 이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저지시티 렌트 중위값은 $2,850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1월보다 48% 상승한 수준입니다. 호버켄 역시 렌트가 크게 오르면서 중위값이 2020년 1월 $2,800에서 최근 $3,600까지 뛰었습니다. 최근 뉴저지 이들 지역의 렌트는 전통적으로 비쌌던 뉴욕의 퀸즈, 브루클린, 맨하튼 등의 일부 지역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뉴저지가 더 이상 저렴한 주거 대안이 아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0년 저지시티보다 렌트가 비쌌던 센트럴 퀸즈나 사우스 브루클린, 어퍼 맨하튼 등은 이제 저지시티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스트릿 이지의 경제학자 케니는 뉴저지의 렌트 차익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뉴저지로 이주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뉴욕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저지 렌트가 급격히 오른 건 그만큼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많은 고소득자들은 더 나은 주거 조건을 찾아 뉴저지로 이주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뉴욕 렌트가 급증하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뉴요커들도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높아진 렌트로 인해 기존 주민들까지 뉴욕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렌트 상승은 새로운 주민 유입을 방해하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정난으로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00만 명 이상의 401k 플랜 가입자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점점 더 많은 직장인들이 401k 플랜을 조기 인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동안 조기 인출을 한 직장인은 18,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난 2분기와 비교해 13%, 연초와 비교해 27%나 증가했습니다. 평균 인출 금액은 대략 $5,070로 1분기와 2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직장인들은 저축이 아닌 현재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강저축 계좌 불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1k 계좌는 만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그의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10%의 페널티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출한 금액이 의료비나 주택 관련 비용과 같은 적격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사용됐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1k를 긴급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는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지난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상승했는데 역대 최고치인 9.1%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핵심 물가도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고 있고 이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 증가가 특히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세금 보고의 전면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워싱턴 DC IRS의 헤드쿼터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IRS 페이퍼리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내년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처리 시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RS는 매년 2천만 건 이상의 세금 보고와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있고 세금 보고 시즌마다 접수되는 종이 서류 및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처리가 적체되고 감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는 종이 세금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 2025년에는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IRS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80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런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측에서는 배정된 예산안이 과다하다며 계속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주에도 IRS에 배정된 지원금 중 140억 달러를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돕는 데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최종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옐런 장관도 IRS 예산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타이틀 42를 폐기하고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 명목의 특별 노동 허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당국, 이민자 지원단체 레저렉션 프로젝트 등과 손잡고 시카고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난민들에게 노동 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안젤로 허난데스 부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가 노동 허가서를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운영처를 원스톱 노동허가 클리닉으로 칭하고 하루 150명가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 1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고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당국은 수혜자를 선별해 법률 상담부터 통역, 교통편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들은 노동 허가서 발급에 수백 달러가 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이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앞서 뉴욕시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고 보스턴 지역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출신 47만 2천여 명에게 임시 피보호자 신분을 부여하고 노동 허가서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스톱 클리닉 시범 프로그램은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 미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새로운 체중 조절 주사 치료제 마운자로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비만 치료제로 승인됐습니다. 비만 치료 시장을 독점해온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과 영국 의약품규제당국은 지난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를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파운드라는 이름으로 비만 치료에도 확대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제파운드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이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가진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다만 FDA는 이 약을 저칼로리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모두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단 위고비는 몸속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포만감을 높이는 GLP-1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마운자로는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FDA는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운자로를 투약한 참가자는 위약 투여 참가자보다 당뇨병이 없을 경우 평균 약 18%, 19kg, 당뇨병 환자는 최대 약 12%, 12kg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최신 연구에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체중의 최대 4분의 1, 최대 27kg까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일라이릴리는 젯바운드의 한 달 정가를 $1,059 87센트로 책정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정가 $1,349보다 $30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 마운자로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는 점도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젯바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 크루즈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950대를 전격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GM의 자율주행 부문 크루즈 사업부는 로보택시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운영 중이던 로보택시 950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 보행자가 로보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충돌 감지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리콜은 해당 차량들의 소유주 자체가 GM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콜과는 다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회수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버전을 새로 탑재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난달 2일 크루즈 로보택시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차량에 치여 옆 차선으로 튕겨나온 여성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는 피해자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가 멈췄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깔린 뒤였고 크루즈가 이 상태로 약 6m를 더 움직이면서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내 로보택시의 연중 무휴 운행을 승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고 크루즈 로보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안전 등을 우려한 샌프란시스코시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로보택시 발전을 위해 24시간 운행 허가를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사고 직후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은 로보택시의 연중 무휴 주행 허가를 정지시켰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피닉스와 오스틴 등 다른 도시에서도 로보택시의 시범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로보택시 반대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GM은 로보택시 사업으로 인한 투자비를 올해부터 만회하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고와 리콜 결정으로 인해 사업부 구조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3천 건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의 밑돈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4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2만 2천 건 증가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118일간의 파업을 끝내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다며 파업은 오늘 오전 0시 1분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잠정 계약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우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의 재상영 분배금을 늘리며 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배우들이 요구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도 확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합의안은 노조 이사회와 조합원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뉴욕 지역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스타를 받으며 역대 최다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스타를 받은 뉴욕 지역 한식당은 투스타, 아토믹스 정식, 그리고 원스타는 꽃, 제주 누들바, 주아, 꼬치, 주아반점, 마리, 오이지, 미로 총 9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매주와 맨하튼 다운타운의 봄이 원스타 레스토랑에 추가되면서 총 11곳의 한식당이 선정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파블로 피카소의 1932년작 시계를 찬 여인이 1억 3,930만 달러에 낙찰되며 피카소의 작품 중 역대 두 번째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계를 찬 여인은 피카소의 연인인 마리 테레즈 월터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올해 초 사망한 부동산 개발업자 에밀리 피셔 랜도의 컬렉션 중 하나로
2015년 1억 7,930만 달러에 낙찰된 알제의 여인들에 이어 경매로 판매된 피카소의 작품 중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이자 올해 전 세계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에 팔린 예술작품이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